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 케이팝이라는 유치한 음악이나 만드는 곳, 프랑스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문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BTS요? 립싱크나 하면서 춤추는 애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그룹에 빠져 있다는 게 창피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책상 위에는 BTS 앨범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산 거예요. 링크드인에는 제 고백문이 올라가 있고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파리 본사 임원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라고요. 대체 2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2시에 문 여는 식당, 공짜로 반찬을 리필해주는 문화, 낯선 외국인을 30분간 데려다주는 대학생,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예약 없이 15분 만에 끝나는 최첨단 의료 시술. 프랑스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23년을 일한 이자벨 모랭입니다. 48살이고 20살 딸 엠마와 함께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프랑스인의 오만함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반해버리는지를요. 파리 8구에 있는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어요. 저는 23년간 이 풍경을 보며 일해왔습니다. 세계 패션의 중심, 럭셔리의 본고장, 문화의 수도. 그 자부심이 제 정체성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시장 트렌드 분석이었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표시돼 있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중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14억 인구, 급성장하는 중산층, 럭셔리 소비의 새로운 중심지죠. 일본은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성숙한 시장이에요. 안정적이지만 성장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럼 한국은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중국의 작은 위성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인구 5천만, 시장 규모도 작고 독자적인 패션 영향력도 미미해요. 우리 브랜드 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저는 23년 경력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고 아시아 시장을 10년 넘게 담당해 왔으니까요. 제 말이 곧 정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 3명과 함께 근처 브라스리로 갔어요. 파리지엔들이 즐겨 찾는 전통 식당이었죠. 니수아즈 샐러드를 시키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때 동료 소피가 휴대폰을 보며 웃었어요. 이자벨, 이거 봐. K-팝이라는 거야. 내 아들이 미쳐 있어. 화면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딸 엠마도 그래. BTS인가 뭔가에 빠져서 난리야. 소피가 낄낄거렸습니다. 티네이저들 문화잖아. 금방 시들해질 거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문제야. 엠마가 20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 가고 싶다고 난리야. 뭐라고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패션학과가 있어요? 물론 있겠지. 근데 우리 파리 에콜 드라 샹브르 나온 애가 왜 거기를 가겠다는 건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스웠거든요. 패션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아이가 왜 그 작은 나라에 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리 16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창밖으로 센강이 보였죠. 엠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또 그 BTS였어요. 엠마. 제가 불렀습니다. 엠마가 이어폰을 뺐어요. 응, 엄마.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국 교환학생 얘기, 아직도 그 생각이야? 엠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서류 준비하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이탈리아나 영국은 어때? 뉴욕도 좋고. 엄마는 몰라서 그래. 엠마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뭐가 대단해? 저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케이팝. 그거 립싱크 하면서 춤추는 애들 아니야? 엠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편견이야. BTS는 전부 라이브야. 빌보드 1위도 했고, 유엔에서 연설도 했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빌보드가 뭐 대단하다고. 프랑스 샹송의 깊이에 비하면 그건 그냥 상업음악이야. 엠마가 일어났습니다.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남편 마르크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또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한 거야. 한국이 프랑스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마르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원하는 건데 한번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는 게 어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린 마음이요? 23년간 세계 패션 시장을 봐왔는데 제가 한국을 모르겠습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엠마와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엠마는 한국 관련 뉴스를 보여줬어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라느니,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느니,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느니. 저는 매번 코웃음 쳤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야. 프랑스 문화의 역사가 몇백 년인데 한국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뭘 어쩌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시아 트렌드 리서치 출장 계획이 잡혔습니다.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그리고 한국 서울이었죠. 저는 서울 일정을 빼려고 했습니다. 서울은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상하이와 도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본사의 결정은 달랐어요. 최근 K뷰티와 K패션 데이터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저는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엠마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출장 가게 됐어. 엠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일주일 정도.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사전 답사도 하고 싶어. 저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마르크가 거실에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딸과 시간을 보내라고. 알았어. 대신 조건이 있어.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일주일이야. 그리고 쓸데없는 아이돌 덕질 같은 거 하지 마. 네, 알겠어요. 엠마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저는 어색하게 등을 두드렸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버티자. 한국 같은 데서 뭘 보겠어. 프랑스의 발끝에도 못 미칠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 무너지게 될 줄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요. 그리고 그 일주일이 2주일로 늘어나고 결국 제가 BTS 앨범을 사게 될 줄은요.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 J터미널이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며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엠마가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또 그 BTS 영상이 나오고 있었죠.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거 좀 끄고 쉬어라. 엠마가 이어폰을 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한번 들어봐. 진짜 좋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샹송이 좋아. 에디트 피아프, 샤를 아즈나부르. 그게 진짜 음악이지. 체크인을 마치고 라운지로 갔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였어요. 샴페인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보였어요. 저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가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까지요. 엠마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한국 도착하면 뭐 할 거야? 일정이 있어. 현지 백화점 미팅, 트렌드 리서치. 너는 혼자 돌아다녀도 돼.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홍대 가볼 거야. BTS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에 자주 갔던 곳이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BTS 이야기만 나오면 대화가 안 됐거든요.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는 문화에 대한 관점 차이였어요. 저는 프랑스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엠마는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었습니다. 넓고 편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엠마가 옆자리에서 또 이어폰을 꼈어요. 이번에도 BTS였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더 긴 시간도요. 한국에서의 일주일.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엠마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저는 눈을 떴어요. 뭔데? 엠마가 이어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노래만 한번 들어봐. 봄날이라는 노래야. 저는 거절하려다가 엠마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딸이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한 번쯤은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죠. 한국어라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멜로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서정적이었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쁘지는 않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그렇네. 특별한 건 모르겠어. 엠마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편견 덩어리야. 저는 이어폰을 빼며 대답했어요. 편견이 아니라 취향이야. 나는 클래식하고 깊이 있는 음악이 좋아. 엠마가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대화가 끊겼어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음악이 프랑스 샹송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프랑스 문화를 넘어설 수 없다고 확신했고요. 8시간쯤 지났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저는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구름 위였어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 비빔밥인가 뭔가 한번 먹어봤지. 어땠어? 그냥 그랬어. 매콤하고 뭐가 많이 섞여 있더라. 프랑스 요리처럼 정갈하지는 않았어. 엠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생각 바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음식은 프랑스가 세계 최고야. 미쉐린 별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알잖아. 엠마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야. 김치랑 김장 문화. 저는 콧웃음을 쳤어요. 김치. 그거 그냥 절인 배추 아니야? 엠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랑은 정말 대화가 안 돼.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과 이렇게 갈등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을 굽힐 수도 없었습니다. 23년간 세계 패션 시장을 봐온 저였으니까요. 착륙 1시간 전이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반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아 보였어요. 역시 작은 나라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파리와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에펠탑도 없고 센 강도 없잖아요.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깨끗해 보였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 안으로 들어가면 다를 거야.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긴 통로를 걸어 입국 심사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줄이 별로 없었어요. 샤를드골 공항은 입국 심사에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비유럽권 여권이면 더 오래 걸리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영어였습니다. 방문 목적이요? 비즈니스와 관광입니다. 며칠 체류하시나요? 일주일입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심사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친절했습니다. 엠마와 함께 수화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어요. 5분도 안 돼서 우리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빠르네. 엠마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샤를드골은 수화물 나오는데 30분은 걸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겠지.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호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호텔이었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속도로였습니다. 깨끗했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엄마, 경적 소리가 안 들려. 엠마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파리 거리는 항상 경적 소리로 시끄럽거든요. 택시 기사들이 서로 소리 지르고 오토바이들이 사이사이를 비집고 다니고. 하지만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차들이 차선을 지키며 달렸어요. 1시간쯤 지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올라갔어요. 20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엠마가 창가에 서서 감탄했습니다. 와, 예쁘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12시간 비행이었으니까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녁 먹으러 나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쉬자. 내일부터 일정이 있으니까. 엠마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만 버티자. 미팅 몇 개 하고 엠마 대학 투어 시켜주고 바로 돌아가는 거야. 한국에서 볼 건 없어. 프랑스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23년 경력과 자부심이 틀릴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눈이 떠졌어요. 시차 때문이었죠. 파리 시간으로는 저녁 8시였으니까요. 몸은 피곤한데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엠마는 옆 침대에서 깊이 자고 있었어요. 젊어서 그런지 시차 적응이 빠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풍경이었죠. 건물들 사이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꺼지지 않은 불빛들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파리는 새벽 3시면 거의 모든 불이 꺼져 있거든요. 레스토랑도 카페도 전부 문을 닫죠. 24시간 영업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맥도날드 정도가 있지만 그것도 위험 지역에 있어서 새벽에는 가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 혼자라면요.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밖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새벽 3시에 서울거리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안전할까요? 파리였으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새벽에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위험하니까요. 특히 여자 혼자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저는 방 카드키를 챙기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에 직원이 있었어요. 새벽 3시인데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걸으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동거리가 바로 앞이에요. 편의점도 24시간 열려 있고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4월 말이었지만 서울의 새벽은 쌀쌀했습니다. 거리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새벽 3시인데 말이에요. 젊은 커플이 손잡고 걷고 있었고 정장 입은 남자가 휴대폰을 보며 지나갔습니다. 여자 2명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파리의 새벽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리는 새벽에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거나 노숙자들이 골목에 누워 있거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흐르거든요. 여자 혼자 걷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판들이 보였어요. 전부 한글이었죠.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불빛이 환했습니다. 그러다 편의점을 발견했어요. 세븐일레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24시간이라는 글씨도 보였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문이 열리며 딩동 소리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새벽 3시인데요. 저는 매장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상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삼각김밥 코너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참치, 불고기, 김치, 치즈. 과자 코너를 지나가다가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BTS였습니다. 과자 포장지에 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저는 그 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엠마가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삼각김밥도 하나 집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삼각김밥을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편의점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참치가 부드러웠고 밥이 촉촉했어요. 김이 고소했고요. 파리 편의점 샌드위치는 빵이 딱딱하고 속재료가 별로거든요. 하지만 이건 이유로도 안 되는 가격에 정말 맛있었습니다. 좀 더 걸어보기로 했어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불이 환하게 켜진 식당을 발견했어요. 간판을 봤습니다. 한글이라 읽을 수는 없었지만 24시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식당이 새벽에 열려 있다고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국물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였죠.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왔어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사장님이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화면에 영어가 떴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다니. 파리 식당 주인들은 영어를 할 줄 알아도 프랑스어로만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설렁탕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그런데 설렁탕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접시들이 여러 개 왔어요. 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생채, 젓갈. 5개나 됐습니다. 저는 놀라서 사장님을 봤어요. 사장님이 번역 앱에 입력했습니다. 반찬이에요. 무료예요. 무료라고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는 물도 돈을 받아요. 빵도 추가 요금이고 버터도 따로 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반찬 5개가 무료라고요? 리필도 된다고요? 설렁탕을 먹어봤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구수했어요. 반찬도 하나하나 맛있었습니다. 계산은 10,000원이었어요. 유로로 7유로 정도. 파리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최소 25유로는 나갑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안전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4시간 편의점. 새벽에도 문 여는 식당. 무료 반찬. 친절한 사장님. 안전한 거리. 파리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어요. 엠마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BTS 과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 편견에 생긴 균열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거야. 한두 가지 좋다고 프랑스보다 나은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엠마가 눈을 뜨자마자 테이블 위에 과자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어젯밤에 편의점 갔었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엠마가 과자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BTS 콜라보 과자잖아.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오늘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백화점 바이어 미팅,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죠. 엠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후에 나랑 명동 구경할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팅 끝나면 연락할게. 오전 미팅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한국 바이어들이 생각보다 전문적이었어요. 트렌드 분석 자료도 꼼꼼했고 질문도 날카로웠죠. K뷰티 시장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에 엠마를 만났습니다. 명동 거리였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이 가득했죠. 엠마가 이것저것 구경하며 돌아다녔어요. 저는 뒤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엠마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기 카페 보여. 거기서 기다릴게. 엠마가 뛰어갔습니다. 저는 카페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건물들 뿐이었습니다. 간판이 전부 한글이라 읽을 수도 없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엠마에게 전화했어요. 엠마, 나 길 잃었어. 엄마, 어디야? 모르겠어. 주위에 뭐 보여? 저는 두리번거렸습니다. 전부 한글 간판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영어였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20대 초반의 한국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아, 네. 길을 잃었어요. 딸이 스타벅스에서 기다리는데. 명동 스타벅스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학생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감사합니다. 학생이세요? 네. 대학교 3학년이에요. 영어 전공이라 연습도 할 겸요. 우리는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학생이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 처음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요. 파리에서요.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파리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에펠탑이랑 루브르 박물관. 저는 웃었어요. 언젠가 꼭 가보세요. 15분쯤 걸었을까요? 학생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 스타벅스예요. 정말이었어요. 엠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 길 잃었는데 이 학생이 데려다 줬어. 엠마가 학생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웃었어요. 천만에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리고 손을 흔들며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어요. 잠깐만요. 커피라도 사드릴게요. 15분이나 걸어주셨잖아요. 학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이쪽으로 오던 길이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학생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분 동안 낯선 외국인을 데려다 주고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다니. 파리였으면 어땠을까요? 길을 물어봐도 무시하거나 짧게 방향만 알려줍니다. 같이 걸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일부러 틀린 길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죠. 엠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하다. 그런 것 같아.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엠마가 한식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불고기 먹어보고 싶어.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들어갔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와 함께 반찬이 여러 개 왔어요. 어젯밤처럼요. 김치, 나물, 계란찜, 된장찌개. 엠마가 놀랐습니다. 와, 이게 다 우리 거야? 저도 놀랐어요. 역시 무료 반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깨끗했어요. 냄새도 안 났고요. 파리 메트로는 오래되고 냄새가 나거든요. 다음 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그 순간 20대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고맙구나.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파리 메트로에서는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호텔에 돌아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분간 길을 안내해준 대학생. 무료로 반찬을 리필해주는 식당.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 프랑스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 편견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볼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제 새로 산 화장품을 발랐는데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았어요. 만져보니 따끔했습니다.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죠. 엠마가 봤습니다. 엄마, 얼굴 왜 그래? 화장품 알레르기인 것 같아.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빨갛고 부었잖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손을 저었어요. 프랑스 돌아가서 가면 돼. 일주일이면 낫겠지. 하지만 엠마가 우겼습니다. 엄마, 한국 피부과 진짜 유명해. 강남에 많대. 가보자. 피부과라고요? 한국에서요? 저는 콧웃음을 쳤어요.
의료는 프랑스가 앞서 있어. 굳이 여기서 볼 필요 없어. 파리에 단골 피부과가 있잖아. 엠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편견 좀 버려. 한국 의료기술 세계적으로 유명해. 의료 관광객도 엄청 많고. K뷰티가 왜 유명한지 알아? 피부가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볼이 점점 더 따가웠습니다. 화장도 못할 정도였어요.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가보자.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강남 거리는 파리 샹젤리제 못지않게 세련됐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잘 차려입은 사람들. 예상과 달랐어요. 피부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깔끔했어요. 건물 외관도 현대적이었습니다. 들어갔어요. 대기실이 넓고 깨끗했습니다. 의자들이 편해 보였어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커피 머신도 있었습니다. 파리 피부과보다 인테리어가 훨씬 세련됐어요. 카운터로 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발음이 깔끔했습니다. 아니요. 예약 안 했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파리에서는 예약 없이 피부과를 보려면 최소 3주는 기다려야 해요. 제 단골 피부과도 마찬가지죠. 응급 상황이 아니면 당일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받아준다고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장비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패션 업계에서 일하면서 뷰티 트렌드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장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가까이 가서 봤어요. 레이저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모델명이 낯설었어요. 설명이 영어로도 써 있었죠. 0.5 정밀도라고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최첨단 장비였어요. 파리 피부과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 피부과들이 자랑하는 장비보다 더 최신이었어요. 10분도 안 돼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영어가 유창했어요. 볼 부분이요. 화장품 알레르기 반응인 것 같아요. 어제부터 빨갛게 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봤습니다. 피부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어요. 접촉성 피부염이네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해요. 바로 해드릴게요.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10분 정도요. 10분이라고요? 파리에서는 이런 치료 받으려면 1시간은 걸립니다. 예약 잡는 데만 3주고요. 의사 선생님이 장비를 가져왔어요. 저는 장비를 자세히 봤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디테일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 제품이에요? 한국 제품이에요. 한국 제품이라고요? 저는 다시 놀랐습니다. 네. 요즘 한국 의료 장비가 많이 발전했어요. 수출도 많이 하고요. 유럽에도 많이 나가요. 의사 선생님이 레이저를 제 볼에 조사했습니다. 따끔했지만 아프진 않았어요. 시원한 바람도 같이 나왔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정말 10분이었어요. 다 됐어요. 이틀 정도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진정 크림이랑 같이 쓰시면 더 빨리 나아요.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유로로 35유로 정도였습니다. 파리에서 같은 치료를 받으면 최소 150유로는 나와요. 보험 없이는요. 그것도 3주 기다린 후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어요. 엠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10분 만에 끝났어. 가격도 35유로밖에 안 했고 장비도 최신이더라. 한국산이래.
엠마가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한국 의료 최고라고. K뷰티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약 없이 즉시 진료. 최첨단 한국산 장비. 10분 만에 끝나는 치료. 파리의 5분의 1 가격. 의료는 프랑스가 앞서 있다고 믿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4시간 편의점과 식당, 무료 반찬 문화, 낯선 외국인을 15분간 안내해주는 친절함,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들, 최첨단 의료기술과 합리적인 가격. 프랑스에는 없는 것들이었어요. 아니,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에만 있었어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한국 좋다고 인정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보다 나은 것 같아.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한 거였어요. 엠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내일 부산 가자. KTX 타고. KTX? 한국 고속철도야. 시속 300km래.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300km라고? 프랑스 테제베랑 비슷하네. 응. 직접 타보면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보자.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기차도 한국이 프랑스만큼 할 수 있을까? 내일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제 편견이 거의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이었어요. 어쩌면 프랑스보다 더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택시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차량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풍경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가 컸어요. 정말 컸습니다. 천장이 높고 현대적이었죠.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파리 북역보다 깨끗했습니다. 파리 북역은 오래되고 어두운 느낌이거든요. 역사적인 건물이라 멋있긴 하지만 청결함과 편리함은 서울역이 훨씬 앞섰어요. 표를 샀습니다. KTX 부산행이었어요. 이 시간 30분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시간 30분이라고요? 거리를 검색해 봤습니다. 325km였어요. 파리에서 리옹까지와 비슷한 거리예요. 태제베로 2시간 정도 걸리죠. 거의 같은 수준이네요.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기차가 서 있었어요. 흰색과 파란색이 섞인 유선형 기차였습니다. 날렵하게 생겼어요. 태제베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디자인이 세련됐습니다. 패션 디렉터로서 디자인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솔직히 태제베보다 예뻤어요. 기차에 탔습니다. 좌석이 넓고 편했어요. 깨끗했습니다. 파리 태제베보다 좌석 간격이 넓어 보였어요. 다리를 뻗을 수 있었습니다. 창문도 컸고요. 엠마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기대돼. 부산 바다 보고 싶어.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천천히요.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건물들이 흐려지고 곧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속도 측정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200km. 속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250km. 280km. 제 눈이 커졌어요. 300km.
시속 300km였습니다. 태제배와 같은 속도예요. 아니, 체감상으로는 더 빠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제배는 고속으로 달리면 약간 흔들려요. 선로가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KTX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엠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빠르다. 정말 빠르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 태제배가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KTX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산과 들판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초록색 산들이 아름다웠어요. 프랑스 시골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것대로 멋있었습니다. 이 시간 3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기차가 워낙 빠르고 편해서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왔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서울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갔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어요. 엠마가 소리쳤습니다. 와, 예쁘다.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파란 바다였습니다. 백사장이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4월인데도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걸었습니다. 백사장을 따라서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엠마가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봐. 저 건물. 고층 건물이었어요. 현대적이고 멋있었습니다. 저기서 BTS가 뮤직비디오 찍었대. 런이라는 노래. 저는 건물을 봤습니다. BTS라. 일주일 전만 해도 그 이름을 들으면 콧웃음 쳤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엠마가 좋아하는 그룹.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룹. 저도 조금씩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횟집을 찾았습니다. 해운대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횟집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모든 회를 시켰습니다. 회가 나왔어요. 접시가 컸습니다. 여러 종류의 회가 담겨 있었어요. 광어, 우럭, 참치, 연어. 색감이 정말 신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찬이 나왔어요. 역시 무료였죠. 회를 먹어봤어요. 신선했습니다. 정말 신선했어요.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파리에서 먹던 생선과 완전히 달랐어요. 프랑스 해산물도 나쁘지 않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로 잡아서 내온 느낌이었어요. 엠마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계산했어요. 4만 원이었습니다. 유로로 28유로 정도. 파리에서 이 정도 신선한 해산물을 먹으려면 최소 70유로는 내야 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내내 해운대를 걸어 다녔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에 비쳤습니다. 주황빛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봤어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좋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해운대 거리에 불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요. 여자들끼리 걷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안전해 보였습니다. 파리 해변이었으면 이 시간에 여자 둘이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KTX 시속 300km. 태제배와 동급이었어요. 흔들림은 오히려 더 적었고요. 부산의 깨끗한 해변, 신선한 해산물, 안전한 밤거리. 기차는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같은 수준이었어요.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귀국 전날이었어요. 원래 일주일만 있으려고 했는데 계속 연장했습니다. 회사에 휴가 연장 메일을 3번이나 보냈어요.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3일, 마지막엔 일주일. 결국 2주를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었어요. 엠마와 마지막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저도 이번엔 관심 있게 봤습니다. K뷰티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패키지 디자인이 세련됐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 브랜드 못지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건 더 트렌디했어요. 엠마가 여러 개를 골랐습니다. 아빠 선물이야. 저도 한국 과자들을 샀어요. 회사 동료들 줄 거였죠. 그리고 K뷰티 제품도 몇 개 샀습니다. 파리 동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간판이 보였습니다. BTS 팝업 스토어. 엠마가 소리쳤어요. 엄마, 저기 가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앨범, 포스터, 인형, 굿즈들이 가득했죠. 전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가 들렸어요. 엠마가 앨범을 집었습니다. 저도 매장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앨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엠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앨범 사는 거야? 응. 파리 가서 들어보려고. 봄날 좋았잖아. 다른 노래도 궁금해. 엠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울어? 기뻐서. 엄마가 BTS 좋아하게 돼서. 저는 웃으며 엠마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도 알아야지. 계산했습니다. 앨범 3장, 굿즈 여러 개. 쇼핑백이 가득 찼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가방이 꽉 찼습니다.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워졌죠. K뷰티 제품, 한국 과자, BTS 앨범. 2주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물건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를 지났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엠마가 창밖을 봤어요. 안녕, 한국.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2주 전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땐 한국을 무시했었죠. 작은 나라, 볼 것 없는 나라, 프랑스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2시간 후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보다요.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마르크가 반겼어요.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내가 틀렸어.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일주일 후였습니다. 파리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시장 트렌드 보고 차례였죠. 제가 발표를 맡았어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2주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중국의 작은 위성국이라고 했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24시간 편의점, 깨끗한 거리, KTX, 강남 피부과, 해운대 해변 K뷰티 매장. 한국은 24시간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새벽 3시에도 식당이 열려 있고 편의점은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의료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예약 없이 당일 진료가 가능하고 최첨단 장비로 10분 만에 치료가 끝납니다. 가격은 프랑스의 5분의 1이에요. K뷰티가 왜 세계적으로 성공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고속철도 KTX는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태제배와 동급이에요. 흔들림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의 친절함입니다. 낯선 외국인을 15분간 안내해주고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아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입니다. 밤에도 여자 혼자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매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유럽 수준이에요. K-뷰티 시장은 연간 10조 원 규모입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브랜드도 한국 시장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K-뷰티 트렌드를 연구해야 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자벨, 2주 전과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가보니까 달랐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이자벨, 진짜 한국이 그렇게 좋아? 직접 가봐. 생각이 바뀔 거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링크드인을 열었어요. 새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프랑스 패션 디렉터의 한국 편견 고백기였어요. 저는 23년간 패션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세계 트렌드를 봐왔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2주간의 한국 여행이 제 편견을 산산조각 냈어요. 24시간 편의점, 무료 반찬 문화, 세계적인 의료기술, 태제 배급 고속철도,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사람들. 프랑스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믿었는데 틀렸습니다. 한국은 배울 게 많은 나라입니다.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엠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뭐해? 한국 여행기 올렸어. 링크드인에. 엠마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진짜 변했다. 저도 웃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한국 가자고 우겨줘서 고마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링크드인 게시물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자벨,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 프랑스인이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다니 대단해. 한국 정말 그렇게 좋아? K-뷰티 추천해줘.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달라졌어요. 점심시간마다 한국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이자벨, 한국 음식 뭐가 제일 맛있었어? 설렁탕이랑 불고기. 그리고 회. 부산 회는 정말 신선했어. 24시간 식당이 진짜 있어? 응. 새벽 3시에도 따뜻한 국물 먹을 수 있어.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하지. K-뷰티 제품 어땠어? 솔직히 우리 브랜드가 배워야 할 것 같아. 패키지 디자인이랑 트렌드 감각이 정말 좋더라. 동료 소피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들이 K-팝에 빠져 있거든. 한국 가보라고 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가봐.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야. 특히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해. 새벽에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엠마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엠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BTS 노래 같이 들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려줘. 엠마가 이어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봄날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처음 들었던 그 노래요. 그때는 그냥 그렇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멜로디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목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좋네. 진짜 좋아. 엠마가 웃었습니다. 다른 노래도 들어볼래? 응. 들려줘.
그날 밤 우리는 2시간 동안 BTS 노래를 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버터, 블랙스완, 라이프 고스 온. 하나하나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그냥 립싱크하는 애들이라고.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력파였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무엇보다 음악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무대 의상도 세련됐어요. 패션 디렉터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엠마가 물었어요. 엄마, 내년에 BTS 월드 투어 있으면 같이 가자.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 가자. 이번엔 3주 휴가 낼게. 진짜? 응. 서울, 부산, 제주도까지 다 가보자. 엠마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최고야.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볼에 피부 트러블이 완전히 나았어요. 한국 피부과에서 받은 치료 덕분이었죠. 10분 치료에 35유로. 이틀 만에 완치. 파리였으면 3주 기다리고 150유로 내고도 일주일은 걸렸을 겁니다. 회사에 가는 길이었어요. 메트로를 탔습니다. 파리 메트로는 여전히 어둡고 냄새가 났어요. 서울 지하철이 그리웠습니다. 깨끗하고 밝았던 그 지하철이요.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그 풍경이요. 점심시간에 카페에 갔어요.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12유로였어요. 빵이 딱딱했고 속재료가 별로였습니다. 한국 편의점 삼각김밥이 떠올랐어요. 2유로도 안 되는 가격에 그렇게 맛있었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한국 여행 사진을 봤어요. 명동거리 새벽 설렁탕집, 강남 피부과, KTX, 해운대 해변, BTS 팝업 스토어. 사진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BTS 앨범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엔 한국 과자들과 K뷰티 제품이 있었고요. 2주 전에 저를 봤다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지금은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다니. BTS를 비웃던 제가 지금은 앨범을 듣고 있다니. 엠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뭐해? 사진 보고 있었어. 한국 사진. 엠마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한국 또 가고 싶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벌써 그리워.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이었어요.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서울의 밤도 똑같이 아름답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동의 네온사인, 한강의 야경, 부산 해운대의 석양.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패션의 본고장, 문화의 수도, 미식의 나라. 23년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게 많다는 걸요. 프랑스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제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이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사회, 세계적인 의료기술, 태제배급 고속철도,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과 K-드라마와 K-뷰티.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엠마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해? 뭘? 한국 간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마워. 내가 우겨서 가게 해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 깨졌어. 엠마가 웃었어요. 내년엔 더 오래 있자.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3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 한 달 있을까? 내년 6월에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이번엔 제가 더 기대하고 있어요. 엠마보다 더요. 서울 거리를 다시 걷고 새벽 설렁탕을 다시 먹고 KTX를 다시 타고 부산 바다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BTS 공연도 보고 싶어요. 엠마와 함께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편견을 깨뜨렸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줬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줬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직접 가보세요.